1881년에서 1973년까지 생존했던 피카소는 현대 예술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독립적이고 강한 의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미 1899년 자신의 스튜디오를 가졌으며 18세의 나이에 당시대의 흐름과 함께 사교, 문화, 정치적 사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의 문화 교류의 아지트라 할 수 있던 카페 엘 까트르 가트에 자주 나왔으며 아르누보에 소개되어 상징적인 포스터 작품 활동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정치 활동에 영향을 받기도 했죠. 1900년 이후 피카소는 많은 시간을 파리에서 보냅니다. 1904년부터 1947년 사이 남프랑스에 머물기도 했죠. 청색 시대에 해당하는 1901년부터 1904년까지의 그림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등장합니다. 장밋빛 시대인 1905년부터 1908년까지의 작품들은 위대한 서정성과 밝은 색들로 표현되어졌으며 서커스인들의 삶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1907년에 제작된 아비뇽의 처녀들은 아프리카 예술과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큐비즘과 현대 추상주의가 발전하던 시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37년 피카소는 획기적인 두 번째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데 바로 스페인 내전에 대항하는 그림으로 유명한 게르니카입니다. 어두운 색조는 1945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엔 그가 존경하는 역사적인 예술가들을 자유스럽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들 중 많은 작품들이 칸느를 바라보고 있던 칼라포니 별장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꾸준하고 놀라운 작품 생산력으로 유명한 피카소는 다양한 모양, 형태, 스타일의 흐름에 따라 작품 활동을 하는데 92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이는 계속됩니다. 피카소의 어머니가 피카소에게 처음 들은 말이 피스라는군요. 피스는 스페인어로 연필이라는 단어죠. 이 꼬마 천재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암시는 후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13세의 나이에 해부학적 신체 그림을 마스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항상 노트에 적거나 그림으로 그렸죠. 파블로 루이즈라는 이름은 가족의 성입니다. 투틀라지 예술학교의 미술교사였던 아버지 돈 호세는 급진적 성격으로 아들을 위해 자신의 붓과 팔레트를 포기할 정도였죠. 14살의 어린 파블로는 바르셀로나 예술학교에서 고전 작품들과 정물화에 뛰어남을 보입니다. 보통 완성하기까진 한 달이 걸리는 작품을 그는 일주일에 끝내곤 했죠. 15세에 그린 1889년의 작품 첫 영성체는 큰 캔버스에 그린 첫 번째 작품입니다. 유화 기법으로 인간의 형태를 교과서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1897년 작품 과학 자선입니다. 이 작품은 두 번째 큰 유화인데 어두운 색조를 통해 거장의 분놀림을 보여주죠.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아버지를 의사로 그려넣어 과학적인 면을 표현했고 죽어가는 여인은 그의 누이 로라입니다. 1900년에 그려진 자화상은 파리로 옮기기 전 그를 사로잡고 있던 상징주의와 표현주의의 우수적인 분위기들이 잘 구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분위기에 힘입어 1900년 파리에서의 국제박람회에 그의 작품이 선정됩니다. 피카소는 1900년 10월 처음으로 파리에 오게 되면서 스페인 화가들의 식민지라 할 수 있던 이곳 몽마르트에서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카페나 갤러리, 수집상들을 잘 알고 있던 친구들의 안내로 방문을 받으며 직접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과 접하게 됩니다. 1900년 작품 물랭 갈렛은 파리에서 그린 첫 작품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이용되어 오던 소재였던 파리는 빛의 도시로서 그의 작품 활동에 팔을 벌리고 받아주었던 겁니다. 잠시 스페인으로 돌아가 파리에서 배운 다양한 형식으로 몇몇의 캔버스를 완성하기도 했지만 이 젊은 화가는 안절부절 못하고 1901년 5월 파리로 돌아오고 말죠. 그만의 공간인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어머니의 도나 마리아 피카소 로페즈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6월경 파리에서의 첫 번째 전시회를 엽니다. 피카소의 상징적 작품들은 밝은 색과 결합하여 그의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앙리 마티스가 속해 있던 야수파로 알려진 프랑스 인상주의 스타일에 가까워졌습니다. 1901년 가을, 피카소의 캔버스는 청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루게 되며 이 시기 처음으로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굳히면서 청색 시대라고 불렀으며 1901년 후반부터 1908년 중반까지 계속됩니다. 1901년에 그려진 파란방은 파랑과 녹색의 벽과 침대보가 어우러진 청색 시대의 과도기적 작품입니다. 목욕하고 있는 누드는 인상주의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재로 방과 그녀의 고립이 이 그림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색 시대의 피카소는 인물들의 성격과 주제를 보여주죠. 이러한 특징은 그의 그림에서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1901년 작품 할리퀸은 판토마임을 하는 코믹한 인물로 어릿광대였습니다. 피카소는 그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게 되는데 많은 작품에 자신을 대리하는 자화상으로서 사용된 소재입니다. 후기엔 그의 아들을 그릴 때도 같은 인물상을 사용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피카소는 다른 보헤미안 문화인들 중에서도 극장에 매료됩니다. 피카소가 생각하는 공연이나 연주는 창조적 예술성의 형성을 이끌어내는 계기 같은 것이었죠. 아이같이 우왕좌왕한 마음을 보여주는 작품들은 표현주의를, 후의 극적인 변장으로 보여지는 것은 초현실주의자의 자유를 표현한 것입니다. 1903년 작품인 늙은 기타리스트입니다. 피카소의 청색 시대는 나이든 사람들과 소외된 계층의 고립을 주로 다뤘으며 이 비례는 엘 그레코의 형식에서 받은 영향입니다. 예술가 그리고 스페인의 상징주의는 대중의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피카소의 관심을 끈 것은 배우로서 1904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이고 있는 색은 피카소의 청색 시대와 장밋빛 시대의 중간 과도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 동작과 머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신체 형상은 전형적인 초기 작품들의 형식입니다. 이 시기 피카소의 가장 큰 비유적 그림은 1903년 작품 인생입니다. 그의 고향 바르셀로나로 가던 여정길에서 그려진 것으로 이 그림 속의 남성은 친구였던 카를로스 카사게마스로 실현당한 후 파리의 한 카페에서 자살을 합니다. 원래 이 그림에서 남성은 자신의 자화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나 상징주의자의 관점에선 인생의 진리에 대한 설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피카소의 마지막 청색 시대 작품이 1904년 여름날에 그려지면서 더 이상 파리와 바르셀로나 간의 왕래를 하지 않고 프랑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몽마르트의 라비뇽 13번가 런던 스튜디오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제 파리지엔이 된 피카소에게 두 번째 시기인 장밋빛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1905년 2월엔 파리지엔으로서 첫 번째 전시를 합니다. 1905년 작품 고개사 가족입니다. 파리의 몽마르트에서 맞는 서커스 사람들의 중요성은 이 그림의 크기인 0.65 평방미터가 잘 증명합니다. 어느 주말 리오와 커트루드 스타인이 미국으로부터 파리에 도착하면서부터 20세기 미술의 주류를 이루었던 두 화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1905년 작품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화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모델을 직접 그린 몇 안 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마스크 같은 얼굴의 인물과 뒷배경의 융합이 그의 새로운 스타일을 예견합니다. 또한 7년간의 연인이었던 페르낭드 올리비에와의 관계도 1904년 가을에 시작됩니다. 피카소의 인생에서 중요성을 차지한 여인들 중 첫 번째 여인으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은 그의 작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904년 작품 명상 숙고입니다. 피카소는 여인을 통해서 비유적 묘사를 완벽하게 해내지만 현실의 뮤즈는 페르낭드 올리비에입니다. 1904년 작품 다림질을 하고 있는 여인. 이러한 소재는 프랑스 화가 에드워드 드가에게 많이 이용되었는데 표현주의 양상의 생활과는 좀 거리가 멀게 그려졌죠.
심지어 비애적인 느낌까지 듭니다. 이는 빛의 도시에서 젊은 여자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1904년 작품 검소한 식사입니다. 인물의 경직된 성격과 청색시대의 스타일은 인쇄된 그림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 두 번째 애칭으로 1903년 표현성을 더 살리기 위해 추구한 기법입니다. 1904년 작품 모자입니다. 이 여인은 이 시기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여인으로 이름이 마들렌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피카소의 모성애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일상에 연관시킨 주제죠. 1905년 작품 라팽아질바에서입니다. 피카소가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선명하게 판토마임의 주인공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화려한 제복은 피카소의 우울한 정신 상태와 대비를 이룹니다. 이 그림은 재빠른 토끼란 뜻으로 라팽아질이란 바의 벽에 걸려 있었죠. 이 바에는 주인 프레드가 화가들에게 술값 대신 받은 화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1905년 작품 부채를 든 여인입니다. 1905년 후반 주류를 이루던 화가 그룹의 분리와 엄숙한 분위기가 청색 시대에서 장밋빛 시대로 바뀌면서 많이 보여집니다. 1906년 작품 라트왈렛입니다. 장밋빛 시대의 색조는 보이지만 피카소의 인물들은 커진 부피와 무게의 감각을 보여줍니다. 크기나 적막감이 현대적인 시각에선 고전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1905년 후반부터 피카소는 조소적인 면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1906년 작품 팔레트를 든 자화상으로 이 작품 속에 단순하고 강한 표정의 피카소는 루브르 박물관의 로마 시대 이전의 작품들 속에서 고향 스페인의 조각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덩치 큰 신체의 형상이 단순화되어 원시적이기까지 합니다. 1906년 작품 말을 끌고 있는 소년입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발전하는 시기인 장밋빛 시대는 회색과 갈색으로 변하면서 신체 형상을 더 이상 당연시하지 않았으며 초기 작품들처럼 엷고 희박하며 미완성 같은 느낌의 스케치들을 볼 수 없습니다. 굵은 윤곽이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군요. 1906년 작품 두 누드는 거대한 신체를 가진 여인들의 누드 시리즈로 이 형상들은 피카소가 이베리안식의 조각을 새롭고 간단한 형태로 연구 발전시킨 것이죠. 조각에서 볼 수 있는 경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7년 작품 자화상입니다. 피카소는 스페인 스타일의 얼굴에서 뭔가 쳐다보고 있는 큰 눈과 자신의 잘 알려진 집중력을 일치시키는 것을 즐겼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이 피카소의 작품에서 빠른 질서감으로 보여지는데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의 영향과 원심 미술의 일반적이면서도 강함의 영향입니다. 1907년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몇몇 작품은 예술사의 핵심을 바꾸었다고도 할 수 있죠. 르네상스 예술의 종말은 이 그림에서였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유럽 전체 예술가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입체주의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이 작품은 아이디어와 영향을 시도 발전시킨 스케치죠. 이 작품엔 세 형태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왼쪽의 평평한 여인의 흉상은 이집트인이며 다른 여인들과 달리 코의 옆모습을 보이는 이 여인들은 이베리아인입니다. 트로카데로 박물관에서 본 콩고인의 마스크를 연상시키는 오른쪽에 보이는 여인은 아프리카인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그림에서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은 복잡한 마스크에서 아주 뚜렷이 나타나죠. 세잔의 목욕하는 여인들 시리즈에서 받은 영향이 전체적 구성에 뚜렷이 나타나며 구부러진 어깨를 통해 세계 면들이 병렬 구조로서 공간으로 스며드는 스타일 면에서의 실험 정신을 보이기도 합니다. 1908년 작품 새 여인입니다.
피카소는 아프리카 예술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로 주위 배경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물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입체주의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죠. 이 작품에서는 자세, 신체 부분에 있어서의 추상적인 다이너미즘과 리듬의 강조가 세계 입체면을 통해 그려져 있습니다. 입체주의는 20세기 예술사에 있어서 생산적이었던 운동이었죠. 큐비즘이란 용어는 피카소와 프랑스 화가 조지 브라크 사이에서 개인적 대화 도중에서 시작되어 1907년과 1914년을 통하여 같은 생각의 다른 화가들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문화의 광범위한 범위에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서 입체주의의 새로운 목소리를 부여한 겁니다. 1909년 작품 여인과 배입니다. 피카소는 예술적 기하학을 연인 페르낭드 올리비에에 적용시켰으며 작은 색깔 있는 면을 통하여 그녀의 얼굴로 구성하였습니다. 평면적 구성은 유화에서도 나타나는데 3차원적 공간을 제시하며 얕은 부조 조각을 제시합니다. 1909년 작품 여인의 머리입니다. 3차원의 형상들을 2차원 평면의 캔버스에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도중 문제에 직면하자 피카소는 조각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 그림과 조각의 유사점은 명백합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은 1906년 세잔의 죽음과 함께 공식적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죠. 1909년 오타드 에브로의 공장입니다. 피카소는 1909년 여름 스페인에 있는 동안 조지 브라크의 영향하에 중요한 풍경화 몇 점을 제작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더욱 관계성 있는 일치된 형상을 만들기 위해 기하학적 면에 중심을 맞추고 서로 짜맞추었죠. 오타드 에브로의 공장은 오직 피카소가 완전히 이해한 입체파 그림만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분석적 입체주의의 시대를 연 작품으로 1912년 바로 종합적 입체주의로 이어집니다. 1909년 작품 탁자 위에 놓인 빵과 물고기입니다. 분석적 입체주의는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는 그리는 과정에 의해 그 성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세잔에 의해 처음 소개된 분석적 입체주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형태는 다시 하나의 세계 평면으로 분석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과정과는 반대로 입체주의자들은 뒷배경을 먼저 그리고 앞배경을 나중에 그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그림은 보는 이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1910년 작품 만돌린을 연주하는 소녀입니다. 입체주의의 발전적인 언어들은 인간 형상에 적용되고 모델의 형상 전체를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주위 공간은 새로운 출현을 얻으면서 또 하나의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1910년 작품 암브로와즈 볼라르의 초상화입니다. 그림 매매상들은 자주 이 그림이 누구의 초상화인지 모르겠다고 불평했지만 볼라르라며 알아보니는 다름 아닌 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1910년 작품 다니엘 헨리 콤바일러입니다. 콤바일러는 독일인 매매상으로 입체주의를 강하게 받쳐주었던 인물이죠. 콤바일러의 파리 갤러리에서는 중요한 전시회들이 열리곤 했습니다. 이 초상화는 공간과 형태의 뚜렷한 관통 때문에 분석적 입체주의 작품 중 가장 중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1911년 피카소의 아코디언 연주자는 거의 추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오직 제목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조지 브라크의 실험과 분리할 수 없는 분석적 입체주의의 절정을 이룬 작품이기도 합니다. 알아볼 것 같은 형태는 곧 사라져 버립니다. 1911년 작품 파이프를 문 남자입니다. 1911년 늦은 여름은 피카소와 브라크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시기로서 이들은 처음으로 활자와 단어의 실제 부분들을 그림에 이용합니다. 일부 낱말을 통한 현실과 그림 속에 숨겨진 현실을 나타냅니다. 단어가 아닌 문자를 이용하기도 했죠. 단어는 지역신문 제목에서 가져온 것으로 사건들, 개인의 사연들이죠. 피카소의 개인사에서도 일어났던 사랑의 기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1911년 작품 마졸리, 기타를 치는 여인입니다. 마졸리는 그의 새 연인 에바 구엘의 애완동물 이름이었습니다. 마르셀 움베르트의 인기 있던 사랑 노래에서 따온 것으로 나의 아름다운 연인, 내 사랑 안녕이라고 말하는군요 라는 노래입니다. 분석적 입체주의는 형태와 공간을 분석, 선과 면의 추상성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1912년 작품 모자 쓴 남자. 피카소는 브라크와 함께 종이를 덧붙이는 재미난 감각을 이용하여 심각한 질문을 유도해내는 거죠. 빛을 이용한 모델링 기법입니다. 신문과 어두운 청색 직사각형은 점증적으로 빛이 적용되는 과정을 모델링의 궁극적인 학문적 기법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12년 작품 기타입니다. 피카소가 실제와 그려진 형상 간의 관계를 새로 이해하는 지점은 조각이었습니다. 여기 구성된 금속판은 전형적인 조각의 덩어리와 크기 사이를 전도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각뿐 아니라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1912년 작품 한병의 수지입니다. 신문, 상표, 벽지가 그림과 섞여져 이같이 복잡한 콜라주 하나가 창조되었습니다. 특정한 그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신문 기사는 그 시대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1912년의 그림 애호가에도 아직 많은 분석적인 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브라크와 피카소가 형태와 그림에 있어 분석적 측면에서 종합적 측면으로 전환함으로써 색평면은 더 구체적이고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툴을 응원하는 팬들을 1910년 작품에서와 같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색의 평면의 이용은 계속되지만 덜 밝고 가볍지만 강하게 굳어진 인상입니다. 1912년 바이올린과 포도입니다. 더욱 커진 색의 면은 종합적 입체주의에 들어섰음을 알립니다. 마치 나뭇결처럼 그려져서 나무 기타의 실제와 위에 붙여진 종이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죠. 피카소의 종합적 입체주의에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1912년 작품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입니다. 알파벳 JOU가 보이는데 이는 파리의 신문 르 주르나를 말합니다. 보는 이를 그림 속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유인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피카소는 환상과 현실, 악유로 붙인 종이와 실제 사이의 새로운 상호작용 속의 환희를 보여주면서 환상적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타원주의의 진짜 밧줄은 전통적 그림의 액자 장식물로 보여질 수도 있겠군요. 1913년 작품 기타입니다. 분석적 입체주의에서 행해진 엄격한 색의 자제력은 종합적 입체주의에서는 좀 더 다양한 색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1913년경에는 피카소뿐 아니라 다른 화가들 사이에서도 좀 더 장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입체주의의 그림에서의 공간은 현대 공간의 성격을 평평하면서도 상호작용적인 것으로 정의 내립니다. 1913년 작품 기하학적 구성의 기타입니다. 피카소에게는 다른 화가들과의 공동작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죠. 피카소도 브라크도 완전히 추상적인 방법으로 그리진 않았으나 그들이 추상적인 관계에서 생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소재에 대하여 실제의 구성이 가지고 있는 관계는 오직 제목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1913년 작품 만돌린과 클라리넷입니다. 이 시기의 조소적 실험 정신은 뒷면의 나무에 부착되어 있는 잡동사니 등을 이용하여 부조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효과는 벽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치 3차원 입체주의 그림 같습니다. 두 소재 사이에서 일고 있는 상호 교환은 거의 완전합니다. 이후 피카소는 한동안 조각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1913년 작품 파이프를 물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직 피카소와 몇몇 예술가만이 유머 감각을 예술에 적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유머와 창조성의 유사관계를 잡는 방법을 알았죠. 이 작품에서 모래를 사용한 것은 창조적 작업에 어떤 재료든지 예술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14년 작품 압생트입니다.
좀 쓴맛으로 유명했던 이 녹색 알코올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알코올이었죠. 브론즈로 칠해진 설탕은 완화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설탕 여과기는 유머스럽게 표현했군요. 1915년 작품 탁자 위의 바이올린과 병입니다. 나무 부조판에 이용된 칠은 시각적으로 나무판과 같은 물질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색에서 보여주는 물질적 무게와의 관계는 20세기 건축과 디자인에 있어서 주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1915년 작품 할리 퀸입니다. 피카소는 1915년 12월 거트루드 스타인에게 나의 인생은 지옥과 같다. 하지만 할리 퀸을 그린 일이 내가 한 일 중 가장 자랑스럽다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할리 퀸은 피카소의 삶 속의 한 상징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는 새 연작에 들어가고 새 음악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종합적 입체주의 그림은 좀 더 두껍고 물질적이며 다양한 색으로 변합니다. 1913년부터 1920년까지는 장식적 또는 로코코식의 입체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도 보이는 밝은 색을 종합적 입체주의의 넓고 평평한 면과 함께 시대 유행에 상관없이 그의 여생 동안 계속 사용합니다. 1915년 작품 무제, 안락 의자에 앉은, 콧수염에 조끼에 파이프를 입에 문 남자. 로코코 입체주의의 그림들은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이 작품이 제작될 당시 프랑스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으며 브라크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피카소는 조지 브라크와의 관계를 거의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결혼 관계라고 할 정도였죠. 1916년 3월 브라크가 전쟁에서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카소와 그가 있는 곳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둘의 협동 관계가 끝을 맺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브라크의 태도로 인해 피카소의 인생과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피카소는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유명했습니다. 피카소와 1911년부터의 연인이었던 에바 곤잘레스는 1913년 여름 두 번이나 집을 옮겼습니다. 몽마르트의 보헤미안식의 집에서 세느강 옆에 몽파르나스라는 곳으로였죠. 몽파르나스 주위의 카페는 예술적이고 지적인 활동의 본거지였습니다. 꽤 넓은 스튜디오에 하인들까지 있었죠. 그는 전쟁이 발발한 1914년 8월쯤에는 성공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파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1911년부터 연인이었던 에바가 1915년 12월 병으로 세상을 뜨자 피카소는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엽니다. 1917년 작품 스페인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입니다. 작고도 강하며 순수한 색들의 조합으로 그려진 인물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 프랑스 신인상주의자들이 사용했던 기법입니다. 1916년 피카소는 프랑스 작가 장 콕도의 새 발레극 퍼레이드의 무대와 의상 디자인을 맡게 됩니다. 이 발레는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의 지휘 아래 러시아 발레단에 의해 공연될 예정이었습니다. 피카소는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동안 극단의 댄서였던 올가 콜로바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1917년부터 함께 살다가 1918년 결혼을 합니다. 성공한 화가로서의 아내의 역할은 러시아 장군의 딸이었던 올가가 원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1917년 작품 올가의 초상화입니다. 1918년 작품 수영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1918년 여름 비아리치에서 그려진 작품으로 피카소가 올가와 결혼을 한 직후입니다. 피카소는 회화적 인용을 결합 자신의 기법을 추구했으며 쇠라, 르 두아니에, 루소, 보티첼리, 앵그르의 터키식 목욕탕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작품 잠자는 농부입니다. 작은 크기의 그림 연습과 연구를 통하여 피카소는 1920년 그가 발전시킨 좀 더 강한 신체 형상을 추구해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다양한 색의 템페라로 칠해진 수채화는 거침없이 에로틱한 면을 보여주는데
시골에서는 자연스러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의 고전적 분위기인지 그가 이태리를 방문했을 때 본 고대 로마 벽화에서 그려졌던 간단한 부피의 형상인지 분간은 어려웠으나 발전된 세 번째 스타일의 부피가 큰 형상이 캔버스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중해 고전주의 또는 거대 형상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21년 작품 봄의 새 여인입니다. 피카소의 신고전주의 시절에 보여줬던 기념비적인 형상들은 위대한 조소적 요소라고도 합니다. 고전주의라는 용어는 작품 속 인물의 옷에서도 나타날 뿐 아니라 적막감, 단순한 형태, 기하학적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시리즈의 새 악사는 의례적인 의도로 비교적 간단하고 넓은 면과 통일되게 현혹적이면서도 복잡합니다. 1921년 작품 새 악사입니다. 이 잘 알려진 작품의 다양함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형태면에서 더 단순화되었죠. 큰 개의 검은 형태와 어두운 뒷배경의 색조와 그림 양 가장자리의 불길한 인상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두 그림의 해석은 피카소가 곧 착수할 작품들에 나타날 그의 정신 상태를 미리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21년의 또 다른 작품 새 악사입니다. 이 작품에서의 우연은 좀 더 난해하고 다양한 색으로 채워졌습니다. 1923년 작품 펜파이프입니다. 펜파이프는 피카소의 신고전주의 시절 작품으로 여름에 앙티브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남부 프랑스에서 여름을 즐기는 동안 고대의 설화 등에 관심을 가집니다. 초기의 기하학적 부피는 간단하게 처리된 뒷배경에 갇혀 자연스럽게 신체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924년 작품 만돌린과 기타입니다. 1920년대 피카소의 입체주의 경향은 좀 더 밝고 다양한 색의 구성으로 진전하는데 입체주의 그림들 중 이 작품에서의 정물화처럼 뛰어나고 대담한 작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1923년과 1925년 사이 피카소는 앙드레 브루통을 만나 초현실주의 그룹에 함께합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잠재의식을 강조하고 숨겨진 인간 정신, 꿈과 환상, 순간적인 마음과 손의 작용을 표현하는 시인과 화가들을 환영했습니다. 1929년 작품 안락의자의 누드. 이 누드는 외관상으로는 전형적이면서 부드럽고 섬세한 육체의 재구성과 그가 즐겨 사용한 변형을 보여줍니다. 1925년 작품 댄스는 평평하고 번쩍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내부 벽과 창문의 똑같이 평평한 면에 대하여 얕은 공간에서의 큰 도약과 기본적인 후반기 입체적 어휘 형태죠. 1925년 작품 포옹입니다. 이 작품을 어떤 이들은 춤을 추면서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피카소 작품의 주제에 좀 더 폭력적이고 정신적인 면이 가미된 작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욕망의 좀 더 근본적인 표현으로 대치되는 1920년 초기에 참고 사는 한 가족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피카소의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1921년 올가가 그의 첫 아들 파울로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1925년경 결혼 생활에 문제가 일기 시작합니다. 1924년 작품 할리퀸의 파울로입니다. 수많은 그의 아들의 초상화 중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에서 따온 극중인물 옷을 입고 있는 이 초상화만큼 눈을 끄는 것도 없습니다. 1927년 1월 피카소는 마리 테레즈 월터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6개월 뒤 그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1932년 작품 잠자고 있는 누드입니다. 피카소의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여인에 대한 묘사 경향은 화려하고 감각적인 생물 형태적 그림으로 변했습니다. 종종 에로티시즘과 또는 그 비슷한 그리고 더욱 밝아진 색은 마리 테레즈와의 관계에서 받은 영감이기도 합니다. 1932년 작품 여인의 머리입니다. 전형적으로 피카소는 동시에 몇몇 그림과 문화를 같이 작업합니다.
마리 테레즈 월트의 초상화는 그녀 얼굴을 주제로 했던 시리즈 중의 하나로 좀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청동으로 주조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카소는 금속 용접을 실험하기도 했죠. 그도 초현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모습을 표현했으며 곧 그가 1930년대의 대작이라고 말했던 작품을 창조합니다. 1932년 작품 거울 앞의 소녀입니다. 중심이 되는 주제는 곡선의 유기적 형상으로 표현된 마리 테레즈의 관능적인 몸이지만 이야기식의 주제는 곧 오랜 주제의 하나인 허영의 현대 심리학으로의 변환입니다. 1931년 작품 빨간 안락 의자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피카소 작품 군데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그녀의 존재를 비밀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930년경엔 자신의 집 근처에 그녀의 거처를 얻어주었습니다. 같은 해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근교에 보아주로 대저택을 샀고 1931년 헛간을 조각실로 바꾸면서 그의 작품이 창조되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 시기 피카소는 행복하였습니다. 1929년 뉴욕시에서 그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1931년 런던에선 그의 회고 전시회가 이듬해인 파리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빨간 안락 의자 위에 앉아있는 여인 1932년 1930년대 초기에 행해진 피카소의 여인의 육체 시리즈는 계속되었고 이 작품도 같은 시기에 나온 것으로 피카소가 오비디우스의 변형을 나타냈다는 것은 초현실주의와 추상성을 통하여 형태의 변형을 보인 마지막 과도기라고 할 수 있죠. 1930년 작품 십자가의 못 박힘 피카소가 입체 파적 평면, 초현실주의적 곡선, 환상적인 소재들의 밝고도 거친 색들을 사용하여 보여주는 능력은 어느 그림이나 그의 장면에서도 고통스러운 느낌을 부과합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죽음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상징의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앉아있는 수영복 차림의 이 1930년 피카소의 고전적인 전통의 마지막 변형은 관찰자에게 딱딱한 뼈 또는 곤충 같은 괴물을 연상시키는 형태들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여기서 보이는 전형적인 해변가의 수영복 차림의 여인은 지중해 전통의 관능성의 상징이 괴물같이 변했군요. 초현실주의자들은 미노타우로스의 전설적 이미지를 주요한 상징에 적용시켰습니다. 피카소는 1920년대 후반부터 미노타우로스를 소재로 한 스케치를 시작했고 1930년경부터 남은 여생을 통하여 그는 할리퀸을 대신하는 인물로 미노타우로스를 받아들입니다. 1933년 5월 피카소는 초현실주의 저널의 커버지에 미노타우로스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 작품은 유명한 신화 속 인물을 잘 묘사하였으며 화가의 수많은 상징으로 화가를 받쳐준 것이었습니다. 1933년 작품 투사의 죽음입니다. 7살의 나이에 피카소는 아버지를 따라 투장에 갔는데 그의 초기 작품 중엔 투사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투는 개인적인 열정으로도 남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그의 그림에 폭력적인 면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투사와 말 둘 다 고통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1933년 작품 미노타우로스와 누드입니다. 미노타우로스의 육체화 중 하나는 동물적인 갈망을 의노한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그림들은 신화적 아마존과의 전쟁과 같이 서로 다른 제목들이 붙여졌지만 작품들의 주요 감정은 갈망입니다. 잠재의식에 존재하는 신화적 인물들에게서 잔인함을 그린 시각은 피카소에게 1930년경의 주요 작품에 대한 전주곡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시각 예술과 문학이 그러했듯이 이 작품 또한 스페인 내란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죠. 1937년 4월 독일군과 스페인 공산당에 의한 게르니카 마을의 파괴를 그린 것입니다. 스페인 공화당이 이 사건을 남기기 위해 피카소에게 부탁을 하자 피카소는 1925년 이래 그가 사용해온 테러와 동정심들을 모두 이 작품에 반영합니다. 이 메시지를 그의 세대를 넘어 전달하고 싶은 것이었죠. 20세기 모든 전쟁에 대한 공포를 가둬버리려 한 겁니다. 몇몇의 그림만으로 다양한 인간 성격의 단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게르니카는 오늘날 하나의 도상으로 남아있죠. 현대 미술은 역사의 등을 돌리는 순간에 탄생합니다. 1937년 5월과 6월,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만에 그려졌으며 파리의 만국박람회의 스페인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로가 7.7m, 세로가 3.5m나 되는 거대한 캔버스에 검은색, 흰색, 회색 주류의 흑백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중심부에는 투위에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말의 모습이 스페인의 애국지사들을 대변합니다. 초현실주의 이미지처럼 소리 지르고 있는 여자는 왼쪽과 오른쪽에 보여집니다. 미노타우로스의 머리를 가진 뿔 달린 황소는 왼쪽 배경에서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무참하게 살해된 인물들의 형상은 그림 아래쪽에 버려져 있습니다. 절단된 팔은 아직도 로마의 짧은 검을 쥐고 있습니다. 둥근 여인의 옆모습엔 두 눈이 함께 머리 한쪽에 그려져 있으며 1930년대에 발전된 어휘로 바라보는 이들의 권리를 앗아갑니다. 이 모두는 기본적 입체주의 구성이 무너진 공간에 존재합니다. 각각은 그전에도 나타났으나 어떤 것도 전체성을 설명하진 않죠. 1937년 여름, 깐느의 작은 마을에서 보내는 동안 그는 유고슬라비안 건축가의 딸과 만나게 됩니다. 피카소는 사진가인 도라 마르에게 스튜디오 사진을 의뢰하고 얼마 후 그녀는 그의 인생의 네 번째 중요한 여인이 됩니다. 그녀의 활발한 성격은 1937년에 앉아있는 도라 마르에서도 잘 나타나죠. 그녀의 세련된 모습은 입체파 스타일과 밝은 색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37년 작품 통곡하는 여인입니다. 피카소 자신이 게르니카에서 몇 달 동안 고민하던 이미지를 도라 마르가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1938년 작품 세일러복을 입은 마야입니다. 피카소는 공식적으로 1935년 마리 테레즈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 마야를 그렸는데 1920년대에 얻은 아들 파울로의 것도 그러했습니다. 마야의 모자에 박힌 사인은 어린 시절 피카소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죠. 피카소는 이 초상화를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1938년 9월경엔 전쟁의 여지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저항군을 돕기 위해 순회 전시를 하면서 전쟁의 극악무도함을 증언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1939년 여름, 피카소는 남프랑스 앙티브에서 도라 마르와 한가로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1939년 작품 밤낚시는 도라 마르와 저녁 산책을 하는 도중에 광경을 옮긴 것입니다. 어부가 전깃불을 켜고 고기를 잡는 동안 도라와 앙드레 브루통이 안에 자클린 랑바는 오른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른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전쟁을 선포하자 피카소는 대서양 연안의 보르도에 있는 루앙으로 옮깁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피카소는 재료나 작품일로 프랑스에 매달 방문합니다. 그가 머리를 만지고 있는 여인을 그리고 있던 시기, 그의 많은 친구들이 이동을 하지만 그는 다시 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 형식을 시도합니다. 1940년 5월, 독일이 파리를 점령하기 바로 전 파리를 떠났습니다. 그해 6월, 프랑스가 휴전 사인을 하면서 독일 군대가 루앙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들의 주둔에 불편해진 그는 도라와 파리로 돌아와 머리를 만지고 있는 여인을 마칩니다. 파리에서는 그의 작품들이 나치에 의해 압수당하고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파리에 남아 그랑 오기스트 거리에 새 스튜디오를 엽니다. 1933년 작품 황소의 머리입니다. 버려진 자전거 부품 같은 물건도 예술가에겐 시각적으로 선명한 소재가 되어 작품으로 승화됩니다. 1943년 5월, 피카소는 아직도 전쟁 중인 파리에서 젊은 화가 프랑스와 진로를 만납니다. 그녀가 방문하자 그녀의 모습도 초상화로 남겨집니다. 1946년 작품 앉아있는 여인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은 모든 것이 용서되죠. 1944년 8월에 길 한가운데서 벌어진 싸움으로 피카소는 마리 테레즈와 마야가 있는 아파트로 옮기게 되죠. 파리는 같은 8월에 해방이 되었으며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해방의 기쁨들이 공존했습니다. 몇몇 그의 유대인 친구들이 잡혀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 둘씩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처음으로 전쟁의 잔인함이 담긴 사진들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카소는 1945년 게르니카를 위한 작은 부가적 그림을 그립니다. 제목 납골당은 죽음의 캠프를 연상시킵니다. 사지가 잘려나가 묶인 채 있는 시체 더미는 게르니카와 같은 흑백 기법으로 그려졌으나 가시가 담겨 있거나 저항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완전히 끝난 행위였으며 그림은 조용한 기념식 같습니다. 해방과 함께 삶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줬으며 그 어느 것보다 이 느낌이 강한 곳은 피카소의 스튜디오였습니다. 피카소는 모든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였으며 프랑스의 국립해방박물관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1945년부터 그의 작품에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공존합니다. 도라마를 위한 집을 마련해 주었으나 진로와의 관계도 계속되어 그의 사생활은 매우 복잡해져 가기만 합니다. 1947년 진로와의 사이에서 아들 클로드가 탄생하고 1949년 태어난 딸에겐 스페인어로 평화의 비둘기라는 뜻의 팔로마라 이름 지었죠. 1950년 작품 유모차를 모는 여인입니다. 프랑스와 진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의 탄생으로 피카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창조적인 놀이와 아이를 소재로 한 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 사이 이들은 발로리스 언덕의 저택으로 옮깁니다. 1952년 그와 프랑스와 진로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1953년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피카소를 떠납니다. 1953년 여름 딸 마야와 여행을 하던 중 피카소는 자클린 로크를 만나고 피카소에게 6번째 중요한 여인이 됩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1954년 같이 살던 시기부터 그려졌고 1961년에 결혼합니다. 1956년 작품 창문가의 여자. 자클린은 그에게 마지막 연인이자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피카소 후기의 화려한 누드 모델이기도 했죠. 그녀는 20년 동안 그의 곁에 뮤지, 연인으로서 있어 주었으며 허가의 생활과 그가 필요한 작은 모든 일까지 챙겨주었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40개의 다른 시리즈로 표현한 스페인의 바로크 시대의 화가 벨라스케스의 1970년 작품 라스 메리나스를 재현할 당시 피카소는 아마도 불멸 아니면 그 반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 위대한 도전은 17세기 유명했던 화가 벨라스케스의 가장 유명한 그림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엔 푸생, 크라나흐, 들라크루아를 그렸지만 그 어떤 것도 라스 메리나스와는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40여 개가 조금 넘는 이 작품은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박물관에 그의 오랜 직인 사바르테스를 기리며 헌정되었습니다. 들라크루아와 RJ 여인 1955년. 유진 들라크루아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시절의 뛰어난 색채 화가였습니다. 작품의 소재는 북부 아프리카의 여자 노예들이 그 주제였는데 그런 소재의 도전을 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1970년 작품 앉아있는 노인입니다. 후기의 냉음하고도 소탈한 면의 피카소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성적 관심을 관음적으로 보상하듯 아주 표현적으로 묘사된 노인과 기사 시리즈를 통해 확장하려 했지만 인생 단면들의 우울함을 받아들인 충만된 인생의 색채 효과를 내는 기념과 그저 좋아서 했던 예술의 노동의 상징들 사이에서 단절됩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을 감지한 피카소에겐 자신과의 큰 전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여기서 그는 윤곽선의 종합, 잘못된 구도, 무례한 실행 등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마치 그 화려한 젊은 시절의 실력과 명성이 그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마지막 순간 그는 제기를 합니다.
다양하게 포옹, 커플, 키스를 소재로 한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기면서 이는 1970년과 1973년 아비뇽에 전시되었을 때 시대를 타는 비평가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맙니다. 또한 그림에선 거의 불가능한 영역도 제시하는데 서 있는 수영복의 사람, 삽을 가지고 노는 아이, 모성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누드, 대담한 표정의 음악인들로서 이들은 마치 거의 결말이라는 것을 감지한 듯 이목을 끌었습니다. 1972년 말경 그의 분놀림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1956년 9월 피카소는 보브나르그 항에 있는 생 빅토르 산의 보브나르그 저택을 구입했는데 이곳은 1973년 4월 피카소가 회색 석조 계단 밑에 영원히 묻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